인공지능 시대에 우리 국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겠다. 연구 실패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원래는. 그렇죠. 장기 과제나 아니면 공공 영역의 R&D는 성공을 많이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 우리는 실패했다고 비난하고 성공하면 과제 더 주고 그러잖아요. 책임 안 져도 되니까. 이 관료적 평가를 해서 그렇거든요. 이것도 정말로 중요한 일 아닙니까? 예. 무려 30몇 조씩이나 되는 돈을 쓰면서 그게 효율적으로 잘 쓰게 만들어야지. 미안한 얘기지만 GDP 대비 R&D 지출이 대한민국이 1등이라고 하는데 효율은 1등이 전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결과물은. 예. 그런데 성공률은 또 전 세계적으로 높아요. 이거 뭐 이상한 거죠. 그러지 않게 해야 됩니다, 진짜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부총리가 있는 거예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혹시라도 망설이거나 쭈뼛거릴 필요 없어요. 과학기술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과학기술 부총리를 만들어 놓은 거니까요. 해당되는 부처들을 다 모아서 어쨌든 필요한 것들은 강력하게 리더십을 가지고 추진해 가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약 단속권이 있는 그 수사 그렇습니다. 기관하고 예. 관세청하고 대신에 이거를 남의 기관에 가서 함부로 지시면 안 맞습니다. 되니까 예. 우편 집중국을 관할하는 부서하고 이게 세 부서가 협업을 해야 되고 소속은 마약 단속 부서 아니면 관세청 소속이라 해야 됩니다. 여기 우리 과기통신부 소속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된다고요. 예. 법적 완비를 통해서 예. 빨리 제도에 정착시키도록 너무 느리다 그 말이죠. 이런 검토도 좀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과기정통부 업무 중에 과학기술 AI 정부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3페이지에요.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우리 AI 개발 보급. 이게 소버린 AI 얘기한 건가요? 아니면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 국민 모두에게 모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AI를 공급하겠다 그런 건가요? 네, 우리 소버린 자체 독자 AI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을 가지고 국민이 체감하는 AI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겁니다. 핵심은 그런 거잖아요. 앞으로는 AI라고 하는 게 지금도 많이 쓰는 사람이 많긴 하지만 앞으로는 그냥 이게 일상 삶 속에서 옛날에 우리가 그 산수하듯이 물건 세고 뭘 거래하고 하려면 산수를 배워야 되는데 산수를 안 배우면 피곤하잖아요. 앞으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너무 일상화돼서 그냥 사람들이 일상적인 사고, 판단, 행동 이게 다 쓸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모든 국민들한테 한글 가르치고 산수 가르치듯이 사실은 AI를 익히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배울 수 있고 이런 환경을 만드는 거. 이게 핵심이죠. 네, 맞습니다. 전 국민이 지금은 돈을 주고 써야 되는 상황인데 물론 뭐 아주 극히 일부 기능을 무료로 시범적으로 쓰지만 그건 제대로 쓰는 게 아니고 모든 국민들이 제한 없이 일정 수준의 AI를 일상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독자 AI를 갖춰야 되고 국민들한테 그걸 다 제공해 주려면 꽤 비용이 들 테고 언제쯤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냥 100%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상황. 비용은 다음 문제라고. 기술적으로 언제쯤 가능할 것 같습니까? 사실 뭐 이건 기업하고도 좀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지금 생성형 AI 이런 AI를 가장 많이 쓰는 그 사람들이 대학생들,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학생들하고 취약계층이 먼저 좀 쓸 수 있게 하고요. 이런 민생 AI 프로젝트를 통해서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먼저 내년도에는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내년에? 네. 얼마 안 남았네요. 모든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10개 저희가 지금 프로젝트를 설정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에 4개 정도를 먼저 시작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혹시 그 10개가 뭔지 뭐 누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실무국장이든 누구든. 예, 그 곽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입니다. 저희가 이제 10개 프로젝트를 각 부처의 수요를 받아서 했고요. 전문가 검토를 통해서 이렇게 선정했는데 그 10개는 이제 AI 국세정보상담사, 국세. 예, 국세정보상담사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농산물 알뜰 소비 정보 플랫폼. 자, 국세 그러면 지방세는 해당이 없겠네. 예, 그 국세는 일단 알겠습니다. 예, 국세. 예, 내년에 이제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 국세 얼마 내면 돼? 그 중에도 세부적인 내역을 한번 알려줘. 뭐 이렇게 하면 다 주룩 해주는 그런 거만 되겠다 그 말이죠. 뭐 예를 들자면 부가가치세를 신고를 하는데 어떤 항목 같은 거 잘 모를 때 이게 어디에 들어가냐 물어보면 답을 해주는 뭐 그런 식의 그 AI가 되겠습니다. 약간 수준을 높여가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인 정보에 접근을 해서 자기 거니까 다른 사람한테 공개 안 되고 그냥 좀 더 질문의 수준을 높여서 처리해주게 노력하면 되겠네. 하여튼 국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농산물 알뜰 소비 정보 플랫폼이 농산물 되겠습니다. 정보. 그다음 세 번째 세 번째는 국가유산 AI 해설사입니다. 요거는 이제 외국인도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종묘라든가 궁에 가게 되면 그거를 여러 가지 언어로 다 이렇게 해주고 그 궁금한 걸 물어보면 답을 네, 해주는 그다음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그 SNS 기반의 이제 그 청소년 그 위기 징후 탐지 AI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제 공개된 AI 그 SNS에서 이거 지금 사람이 하고 있는데요. AI가 돌아다니면서 특정 자살이라는 게 나오면 거기에 DM을 보내서 이렇게 처리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섯 번째는 그 AI 인허가 도우미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국토교통 같은 데 가면 개발하고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그거를 AI를 통해서 안내해 주는 그런 서비스 되겠고요. 여섯 번째는 소상공인 AI 창업 경영 컨설팅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리고 일곱 번째는 모두의 경찰관이라 그래가지고 경찰 민원에 대해서 AI를 통해서 제공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인체 적용 제품 AI 안전지킴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장품이라든가 뭐 의료기기라든가 몸에 부착하는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거라든가 위험성이라 조심할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면 AI를 통해서 답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아홉 번째는 해양위험 분석 AI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드론을 통해서 미립국 방송이라든가 불법 어선이라든가 해양 사고가 났을 때 그거를 이제 판단해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AI 기반으로 보이스피싱 공동 대응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일부 AI 적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통신사에서 있는 거는 이제 각자 하고 있어서 그 통신사 3사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정보, 또 경찰청 정보, 그 금감원에 있는 보이스피싱 정보를 다 모아서 학습을 시켜서 좀 더 높은 수준의 그 AI 그 방지 AI 저 서비스를 제공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상상하는 그 범용 AI하고는 많이 동떨어지는 약간 부분적이네요. 세상사가 얼마나 복잡한데. AI 민생 10대 프로젝트는 일단 지금 우리 부처들한테 니즈를 받아서 이렇게 좀 과제들을 프로젝트화 시킨 거고요. 지금 대통령 그게 데이터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겠죠. 이거는 기술 부족은 아닌 것 같고 그죠. 이거는 각 도메인별 데이터를 모아서 그걸 맞춰서 파인 튜닝을 해서 최적화를 해야 됩니다. 이런 프로젝트가 있고 대통령이 말씀하신 전 국민이 쓸 수 있는 AI는 단계적으로 대학생, 취약계층 그리고 전 국민 2027년도에는 전 국민 대상. 쉽게 말해서 지금 국민들이 제일 익숙한 게 챗GPT일 건데 그죠. 네. 그런 챗GPT형도 국내 고유 모델로 만들고 있는 중이잖아요 지금. 그 기본이 되는 네. 모델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이 참여하고 있는 컨소시엄과 이 대국민 서비스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상황. 아직은 지금 선정이 마지막 단계인가요? 예, 저 인공지능 정책실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5개 업체가 경쟁을 하고 있고 저희 5개 컨소시엄이. 예, 그렇습니다. 5개 컨소시엄이 경쟁을 하고 있고 최종 선정은 내년 1월 15일경에 1월 15일. 됩니다. 그리고 잠깐 아까 부연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저희가 하고 있는 5개 업체는 각 영역에서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 이제 국민들이 좀 알아들을 수 있게 가급적 한글로 해주세요. 잘 모르겠어요. 가장 기본적이고 범용적인 인공지능을 만들어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 이제 모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상당히 큰 사이즈의 챗을 이용해서 인공지능 서비스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만든 범용 인공지능을 10대 민생 프로젝트라든지 제조라든지 쪽에 다시 한번
모디파이 한다 그러는데요. 재가공해서 그쪽에 특화된 인공지능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5개 컨소시엄에 기업 한 군데가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컨소시엄 서비스 개발하는 그 기업들, 서비스하는 기업들이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5개 컨소시엄별로 이제 이렇게 결과물이 나오면 이제 서비스를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리고 그 컨소시엄들이 따로따로 개발을 했다가 뭐 버리지는 않고 또 정부의 사업으로 채택은 못 돼도 자기들끼리 쓸 수 있는 길이 있긴 있을 텐데 마지막 단계에서는 협업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뭐 협업을 할 수도 있고 뭐 경쟁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는데 탈락되는 기업도 계속해서 그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 하여튼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 눈앞에 도래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활용하지 않으면 마치 산수나 한글을 깨치지 못한 것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빨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 중요한데 그죠? 이 국민들에게 이 기회는 제공하는데 그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최소 능력은 또 우리가 부여해 줘야 되잖아요. 네. 쉽게 말해 교육해야 되잖아요. 그 교육에 관한 대책은 뭐 과기부가 하지는 못할 거고 다른 부처하고 협업을 해야 될 건데 그건 준비하고 있어요. 저희 부처에서 진행하는 것도 있고 이제 같이 지금 본부처와 협업할 것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는 근데 대통령께서 그 제안해 주신 전국민 AI 경진 대회를 통해서 사실 국민들이 이 AI를 어떻게 좀 활용할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그렇죠.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한 개 대회로 열지 않고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안에 초중고는 약간 좀 창의적인 어떤 AI 서비스 개발 그리고 대학생들은 각 전공별로 문제를 푸는 어떤 경진 대회 그리고 일반인들은 좀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어떤 AI 그 경진 대회 전문가용 경진 대회 이렇게 맞춤형으로 한번 이런 행사를 열고 그 다음에 그런 서비스들을 계속해서 지금 이용하실 수 있게 그런 환경들을 제공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AI 교육을 저희가 디지털 배움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34개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디지털 배움터를 통해서 AI 교육을 과기부에서 하고 있고 내년에는 한 69개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네. 하여튼 대한민국이 아주 독특하게 인정받을 만한 게 문해력 수준이 엄청 높다는 거잖아, 그죠? 네, 맞습니다. 문명자가 거의 없다. 이런 나라가 거의 없다는 거죠. 근데 앞으로는 인공지능을 이거 엄청난 기술을 익힐 필요는 없고 활용 방법, 중요성을 인식하는 거 이거를 최소 90% 이상 만들어 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동네 아주머니, 아저씨, 할아버지, 할머니 아무나 막 쓸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교육부나 이런 쪽도 중요한 역할을 할 거고 사회의 평생 학습 기관들 뭐 온 동네를 다 동원해야 될 텐데 그래서 과학기술 부총리가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혹시라도 망설이거나 쭈뼛거릴 필요 없어요. 과학기술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과학기술 부총리를 만들어 놓은 거니까요. 해당되는 부처들을 다 모아서 어쨌든 필요한 것들은 강력하게 리더십을 가지고 추진해 가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과학기술 부분은 됐고 일단 핵심은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 국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다 또 한 번 말씀드리면 이거 인공지능의 원리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다 알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잘 쓰면 되는 거죠. 네,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 마치 자동차를 어떻게 만드는지 어떤 원리로 굴러가는지 고장나면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 다 알 필요 없지 않습니까? 잘 운전하면 되죠. 고장나면 맡기고 제조법은 제조회사에 맡기고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죠. 복잡한 논리 뭐 이런 것들이야 전문가한테 맡기고 어떻게 하면 잘 쓸까 네. 이렇게 인식하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체국 금융 개발은 이런 게 있네요. 여기 소속 기관들이 꽤 있던데 이 중에 제가 눈에 띄는 부분이
서민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지원이 우체국 금융의 목적 중에 하나다. 중점 추진 관계자다. 이런 부분이 있네요. 하여튼 우리 사회에서 이 금융 부문이 제일 아주 유식하게 말하면 가장 자유주의적이에요. 가장 배제적이고 가장 약육강식적이에요. 서민들이 배제되는 경우도 많고 기회를 잃고 그런 측면인데 어쨌든 이 포용금융 배제되는 사람 없이 서민 취약계층들도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기본적인 태도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원장 누구세요? 우체국 금융개발원장? 아 그래요. 어쨌든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로 좀 해주십시오. 우체국 물류지원단 이거는 택배 이런 거 하는데 말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원단장 어디 계세요? 이쪽에 있습니다. 우체국 물류지원단은 조직이 독립조직이에요? 아닙니다. 우정사업본부의 산하기관입니다. 산하기관인데 산하기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법인 이런 건 아니고 민법에 의해서 민법에 의한 거예요? 예, 민법에 설립된 재단법인입니다. 재단법인. 이게 옛날에 우체부들이 하던 일 중에서 물건 배달하는 부분만 떼낸 거예요? 여기가 이제 크게 네 가지인데요. 우편물 운송하고 소포 위탁 배달하고 국제 우편물 운송 중개하고 물류센터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원이 1,480명, 30명이고 집집마다 다 가보는 데인데 거의 배달을 위해서 무작위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예, 1,480명에는 저 위탁 배달원들 3,500명은 제외된 숫자입니다. 3,500명은 제외됐다는 건 무슨 말이죠? 3,500명은 저 개인 사업자 자격으로 특수고용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종사자 인원에는 빠져 있습니다. 실제로 같이 하는 인원은 5,000명쯤 된다. 그렇습니다. 5,000명입니다. 제가 누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렇게 이 조직들이 우리 비서실장이 얘기하셨던가? 여론조사하고 무슨 집집마다 방문해서 하는 사업을 위탁받아가지고 먹고 살만하게 됐다고. 미국에 뭐 어디가 그랬다 그랬죠? 네, 미국이 그렇게 해서 효율화했던 사례가 있었어요. 그것도 우리도 한번 검토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부가 어떤 뭐 조사 사업을 위탁할 때 그 생으로 새로 시작하면 돈이 많이 들 텐데 이런 데다가 위탁하면 너무 쉬울 것 같은데 가는 길에. 네, 우정사업본부장 직무대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유사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복지등기라는 사업을 집배원 복지등기. 복지등기. 예, 그래서 복지가 필요한 가구를 발굴하는데 이제 집배원들이 가구별로 이제 방문해서 좀 포인트 체크를 해서 상황을 전달해주면 이제 복지부에서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대표적으로 해서 지금 그런 것들을 좀 추가로 발굴하면 좋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좀 열심히 좀 그런 부처랑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 체계를 구체적으로 좀 체계화하기 위해서 지금 국회에서도 입법 발의를 지금 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입법되면 좀 더 체계적으로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전이라도 그게 더 훨씬 효율적일 수 있는데 뭐 네, 더 열심히 좀 현지 조사 하겠습니다. 위탁을 받거나 이런 거 그죠? 네. 다른 부처들도 좀 협조를 하게 우리 가계 부총리께서 좀 챙겨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리고 대통령님 어제 그 보고 나온 사항 중에서 마약류 검사 관련해서 우체국 물류지원단에서도 좀 참여하고 있는데 좀 정정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말씀해 보세요. 네. 사실 우편 집중국은 어제 관세청이 문제가 아니라 우편 집중국 쪽이 문제일 수도 있어서 네. 사실은 관련 담당이 얘기해 보시죠. 네. 지금 우편 집중국에서는 사실 그 마약류 검사라든지 이런 업무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청을 그래서 세관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같이 협업을 하라고 했던 건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저희들이 좀 두려웠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검토하는데 시간이 걸렸는데요. 일단 이달 말에 동서울 집중국에서 시범 운영을 할 계획이고
한 3개월 정도 시범 운영을 한 후에 전국 확산이 될 수 있도록 좀 공무조정실과 좀 협의해서 좀 방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어제 보고에서 우체국이 죄송합니다. 우편 집중국을 통해서 이게 저희가 그 검사를 해야 됩니다. 우체국은 금융이나 이제 그런 그리고 집중국에서 해야죠.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관련 장비를 들여오고 사실 이 관련된 저희 우체국 직원들이 관련 지식이 없기 때문에 교육을 받는 좀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29일부터는 동서울 우편 집중국 중심으로 일단 서울 전역을 저희가 지금 일단 시범 사업을 지금 하겠습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진행하고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시키겠습니다. 그런데 저기 그때 우리 국무총리하고 같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게 사실은 집중국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집중국은 사실은 그렇게 하면 권한을 벗어난 행위를 하는 거라서 진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마약 단속은 그 권한이 있는 쪽에서 해야지. 예를 들면 관세청이 하든지 마약 단속 뭐 담당 부서가 하든지 대신에 거기서 일하게 허용만 해주면 되는 거지 원래. 우편 집중국 쪽에서는. 우편 집중국이 마약 단속을 한다고 자기 장비 사고 자기 인력 구경해서 하면 안 돼요. 내가 보기에는. 네, 그거를 그 관련해서 좀 조정해 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편법에 따라서 그 우표를 볼 때 회전하거나 그러면 보상 절차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도 좀 검찰도 들어와야 되고 그다음에 마약 단속권이 있는 그 수사 그렇습니다. 기관하고 예. 관세청하고 대신에 이거를 남의 기관에 가서 함부로 지시면 안 되니까 예. 우편 집중국을 관할하는 부서하고 이게 세 부서가 협업을 해야 되고 소속은 마약 단속 부서 아니면 관세청 소속이라 해야 됩니다. 여기 우리 과기통신부 소속으로 하면 안 돼요. 그건 나중에 문제가 된다고요. 예. 법적 완비를 통해서 예. 빨리 제도에 정착시키고 너무 느리다 그 말이죠. 이런 검토도 좀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하여튼 아까 안 그래도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건 잘 됐습니다. 자, 그렇고 방송통신전파진흥원 이게 제가 얼핏 듣기로는 이거 방송통신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느낌이 들던데. 네. 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네. 원장 이상원입니다. 저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원래 이제 전파 관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협회에서 출발해서 전파 관리 옛날에는 이게 전파 뭐 어쩌고 전부 과기부 안에 있을 때 얘기인데 지금은 방송 부분이 떼어져 나갔는데 방송 관련 통신 떼어져 나가 있는데 양쪽에 다 걸쳐 있긴 한 것 같은데 제가 가진 의문은 중간쯤에 걸쳐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에 조금 더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 네, 아주 타당하신 의문이신데요. 네. 실제 저희가 하는 일이 전파 관리, 즉 전파의 안정적인 혼신이나 잡음이 없는 통신을 위해서 저희가 중앙전파관리소는 국가망, 공공망, 저희는 민간 이동통신기지국으로 해서 약 220만 국의 통신국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로 전파, 주파수 자체에 관한 것이고요. 네. 방미통일과 관련된 것은 저희가 현재 원래 과기정통부에서 하고 있던 방송통신 업무가 최근에 방미통일로 이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방송 콘텐츠 제작이라든가 또는 우리 콘텐츠의 해외 진출 이쪽을 좀 저희가 지원을 새롭게 하게 됐습니다. 네. 네. 필요하다. 이쪽 소속이 맞다 그 말이죠. 결론은. 네, 그렇습니다. 아주 그렇고요. 저기 대통령님 시간 주시면 제가 한 두 가지 좀 건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해보세요. 네, 우선 첫째입니다. 우리나라가 히토류 자원 빈국이 아닙니다. 히토류 때문에 지금 중국이 전 세계에서 엄청난 파워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조차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근데 우리도 히토류 빈국이 아닙니다. 오늘 히토류가 안 나는데 왜 빈국이 아니냐?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가동하고 있는 통신 장비, 데이터 센터에 쓰고 있는 서버 장비들에 굉장히 많은 국가 지정 핵심 광물 33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2023년에 조사한 결과로는 2023년에만 통신 3사 153개 데이터 센터가 배출한 핵심 광물이 4,300톤입니다. 이 4,300톤은 이것이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냐? 재활용하면 된다 그 말이죠. 재활용이 근데 전혀 안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를 좀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예, 두 번째는 재활용을 통한 히토류 확보. 예,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는 이제 방미통일과 관련되고 있는데
저희 대한민국 라디오가 사망 선고를 받고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고 지상파 방송사도 어려우니 방송사 안에서도 라디오는 더더욱이 찬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라디오가 리거시 미디어라고 해서 뉴 미디어 시대에 편성 못한다고 해서 버릴 게 아니라 뉴 미디어 시대에 호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 인터넷 라디오인 거죠. 현재 개별 방송사가 각자 앱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요. 그 자체도 별로 효과도 없고 그 유진형도 어려운 완전 구멍가게 수준입니다. 그래서 단일 통합 플랫폼을 만들 필요가 있다. 지금 그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통신사무사 이쪽 라디오의 실무진들과 굉장히 치열한 토론을 벌여가지고 뜻을 모았습니다. 2020년 전후에 이거 한번 해보려고 그러다가 방송사 간의 뜻이 안 맞아서 이루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예산, 초기 예산, 통합 앱을 만드는 이것을 한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라디오 산업 생태계의 총 규모가 불과 2,400억인데 이걸 잘하고 있는 영국이 1조 3천억, 일본이 1조 2천억, 호주가 9천억입니다. 우리가 계산하기에는 적어도 우리는 5천억 정도까지는 충분히 빠른 시간에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냥 여기 놔둬야 되겠네요. 네. 네, 연구재단은 R&D 과학기술 연구 관리하는 데인가요? 네,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홍원합니다. 네. 저희들은 과기정통부 장관님 발표 30조 중에 10조를 그 연구자들을 선정을 해서 네. 뿌리고 또 성과를 관리하는 연구 지원하는 곳이다 그 말이죠. 여기 이거 하정우 수석하고 자주 얘기했던 건데 우리나라의 R&D를 좀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 건 잘 아시죠? 예. 핵심은 이 공공 영역의 R&D는 두 가지 특성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돈 되는 연구, 성공 가능성이 높고 돈이 될 만한 연구는 그건 기업에서 다 할 거니까 우리가 그걸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기업이나 현장에서 하지 않는 거, 그러나 필요한 거. 맞습니다. 단기적으로 성과가 안 내도 장기적으로 꼭 필요한 거 이런 걸 하는 거잖아요. 인문사회까지 네. 포함해서 저희들이. 그런데 통계적으로 우리나라는 연구의 성공률이 너무 높다. 90% 넘는다고 그러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안 해도 되는 게 했다는 얘기기도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다 아시잖아요. 그건. 성과 평가 방식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성과 평가 방식이 왜 그렇게 됐냐. 사람을 못 믿어서 그런 거죠. 왜 사람을 못 믿냐. 여러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안 하고 장난치고 이런 사람들이. 그러나 그건 소수잖아요. 예. 그 소수를 통제 견제하기 위해서 아무 죄 없는 다수에게 굴레를 씌우는 건 옳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작전을 바꿔서 모두가 위험하지 않겠냐고 의심해가지고 온갖 통제 장치를 걸어 놓으니까 그 무슨 딱풀 하나 사는 거 이것도 막 영수증 해가지고 다 맨날 며칠 샀다고 입력하고 그 말로 그런 거 하고 있어요. 그냥 믿고 맡기고 다만 그것도 믿고 맡기는 걸 악용하는 소수가 있잖아요. 네. 거긴 아주 랜덤으로 수시로 조사를 해가지고 걸리면 아예 연구에서 퇴출을 시켜버리는 거죠. 우리나라는 제재가 너무 약하고 모든 사람을 통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모두를 위반 가능성이 있는 의심 대상으로 만든 다음에 모두를 통제하고 제재는 또 약해요. 이거 좀 근본적으로 통째로 바꿔야 된다, 이거를. 이게 제 생각인데 어떠세요? 예, 우리 대통령님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R&D로 전환하자라는 네. 말씀에 영국에는 굉장히 고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 마찬가지로 그 평가에 일정 금액 그러니까 소규모 과제도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냥 맡기고 예. 그 중에 진짜 랜덤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이거 악용해가지고 정말로 조작하고 나쁜 짓 했다 그러면 아예 퇴출을 시켜버리는 거죠. 예, 그런 형태로 바꾸려고 2066년도를 한번 이제 검토하고 있고 안이 만들어지면 한번 보고해 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 감시 권한을 이용해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죠, 그죠? 예, 우리가 인문 교수님이 8만 명, 기초공학 자연 8만 명이 계시는데
이번에 이제 연구의 그 자율성을 확대하는 바람에 지금 현재 16일까지 내년 상반기 과제 접수율이 작년을 지금 우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다는 거는 그만큼 요구가 많았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그걸 좀 더 디테일하게 잘하기 위해서는 기평비를 잘 써야 된다 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강조를 드리고. 뭘 잘써 기평비. 그러니까 과제를 구조를 가져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구조를 나누어 주는 네. 쪽에서의 디테일하고 또 지금 대통령님 말씀하셨다시피 중간중간 평가나 없앨 건 없애고 또 집중적으로 봐야 될 이런 기교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 과제를 결정하고 평가할 때 행정 편의적으로 하면 안 된다. 예. 그 말이잖아요. 예. 근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책임 결국 원장이 중요하지, 원장이. 예.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물론 원장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대통령이죠. 대통령 힘 방향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실패했던 연구 실패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원래는. 그렇죠. 장기 과제나 아니면 공공 영역의 R&D는 성공을 많이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 우리는 실패했다고 비난하고 성공하면 과제 더 주고 그러잖아요. 책임 안 져도 되니까. 이 관료적 평가를 해서 그렇거든요. 어쨌든 이것도 정말로 중요한 일 아닙니까? 예. 무려 30몇 조씩이나 되는 돈을 쓰면서 맞습니다. 그게 효율적으로 잘 쓰게 만들어야지. 미안한 얘기지만 GDP 대비 R&D 지출이 대한민국이 1등이라고 하는데 효율은 1등이 전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결과물은. 예. 그런데 성공률은 또 전 세계적으로 높아요. 이거 뭐 이상한 거죠. 그러지 않게 해야 됩니다, 진짜로. 예, 알겠습니다.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책임도 엄격하게 묻고, 다만 그 과정에서 선량한 연구자들, 대부분의 선량한 연구자들이 스트레스 안 받게 자율성. 그러기 위해서는 평가를 아주 그러니까 평가를 잘해야 돼요. 정확하게 평가 선정을 정확하게. 과제 선정을 잘해야죠. 예, 맞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통 안전, 범죄 예방, 사회적 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부설이에요? 부설기관이에요? 예, 부설로 되어 있습니다. 부설이 그러니까 연구재단의 부설이다 그 말이죠? 예, 연구재단의 부설인데 저희가 ICT와 그 AI 분야, 뭐 차세 통신 특화된 특화된 분야이기 때문에 별도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사교류도 해요? 인사교류까지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경평이나 이런 건 합동으로 지휘는 같이 받고. 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꽤 오래된 조직이죠, 이거. 언제 생겼어요? 2009년도에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몇 년이요? 2009년도에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국제협력진흥원 재계기관에 통합해서 합친 문제 거예요? 가져가 있습니다. 여기에 조사를 해가지고 좀 문제가 되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권을 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해놨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지금 공무원들이에요? 지금 공무원 아니죠? 아니, 준정보기관입니다. 준정부니까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예, 공무원 아닙니다. 예. 공무원이 아닌데 특별사법경찰권을 주는 경우가 있나요? 예, 지금 현재 금융감독원의 금융 분야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예. 이건 고민을 좀 해야 될 사안 같은데. 이게 사이버 보안 사고 요즘 많이 터지는 네. 그거를 조사하는 기관이 이 키사 인터넷 진흥원입니다. 공식적으로? 네네. 그러면은 검토해봐야겠네요. 그러면 정부 공무원 중에는 이런 조사를 맡는 공무원 조직이 없어요? 현재는 부처에서는 없고요. 그러니까 과기부는 키사를, 금융위에는 금보원을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는 이제 국정원은 이제 공공기관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러니까 정부기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조사합니다. 대통령님.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입니다. 네. 제 소속으로 침해 대응과가 있습니다. 그게 침해 대응과. 네네, 맞습니다. 사이버 침해 대응과가 있어서 과장하고 사무관 하나, 주무관 하나
이번에 그 행안부에서 조직을 정원을 해줘서 또 3명을 더 줬습니다. 그 직원들이 지휘를 하면서 키사에 한 150명 되는 직원들하고 조사를 갖다가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원래 정상적으로 한다면 그 치매 무슨 대응관과의 네. 소속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죠, 원래는. 소속 공무원들이 꼭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합동조사단을 갖다가 구성할 때 공무원, 그다음에 기사 전문가들, 그다음에 외부 전문가들까지 같이 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게 금융감독원은 민간기구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부 조직에 거의 가까운 내용상으로는 그런데 인터넷 관련된 온라인 수사, 조사? 네, 조사입니다. 수사는 경찰이고 요거를 공무원 조직이 아닌데 맡기는 예외를 또 만든다고 하는 게 이게 일단 실무적으로 법무부랑 협의를 갖다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 상황을 갖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는 정상으로 하면 공무원 조직으로 편입해야 맞는 것 같은데 국가 공권력 행사를 민간단체에 예외적으로 자꾸 허용한다는 게 이게 좀 말이 되나? 이게 이런 게 사실은 다 원래 공무원을 늘려야 되는데 공무원 늘렸다고 욕할까 봐 바깥에다 살짝 공무원 아닌 척하고 만들어서 공무를 맡기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대통령 정책실장입니다. 네. 특사경은 기본적으로 주무장관이 필요하면 이제 지정할 수 있는데 검사가 지휘합니다. 공무원 의견만 해요 지금. 그 공무원 아닌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원 같은 경우, 그다음에 국립공원관리공단, 금감원도 이제 공적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특사경을 다 임명할 수 있습니다. 지휘는 분명히 검사가 합니다. 위탁받은 경우에. 위탁받은 경우에. 그래서 예를 들면 선원 원양 선박 같은 경우에는 선상 반란이 일어났는데 신고해도 경찰이 출동할 수 없으니까 그 경우에는 선원에게 특사경 업무를 제한적으로 부여를 하고. 거기는 선장에게 원래 행정 지휘권이 있어요. 예, 그래서 특사경 업무도 지휘를 하고요. 국립공원관리공단도 산 위에 있는데 거기 경찰이 갈 수 없으니까 현장에서 할 수 있고. 그것도 위탁한 거예요, 아니면? 예, 그 법에 그 근거가 있는데 분명히 주무장관이 지정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공적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키사는 하는 조사 업무가 위탁받은 거예요, 고유 업무예요? 법으로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예, 망법상으로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네, 뭐 더 깊은 얘기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하면서 얘기해 보시죠.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님, 잠깐만 키사 관련해서요. 네.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이제 키사를 네. 통해서 개인정보 침해 업무를 조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위원회가 조사 권한을 부여받는 것은 매우 정상적인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제 현재 제도상으로는 뭐 강제 조사권이 저희들도 좀 없고요. 여러 가지 그 자료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이행 강제금 같은 것도 기존에 네, 뭐 알았습니다. 공정위 같은 게 있지만 없고요. 뭐 해야 될 것 같긴 하네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이거 언제 생긴 거예요? 1987년에 국가기관 전산망을 추진하기 위해서 생긴 기관입니다. 전산망을 만들기 위해서. 네. 근데 요새 기관의 주요 업무를 전부 인공지능. 예, 저희가 그동안 40여 년 동안 국가기관 전산망에서 초고속 인터넷 했다가 그다음에 전자정부. 이제 그 시대에 따라서 저희들이 새로운 미션을 부여받습니다. 네. 요거는 역시 민법상의 재단법인? 아니, 이 법정법인입니다. 법에 의해 설립. 법에 의해서 설립된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네. 이거는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장 김병국입니다. 뭐 하는데요? 그 공공연구 성과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 기초 원천 기술을 발굴해내서 수요기업하고 매칭시키고 그 브리징을 해주는 역할. 연구하는 곳은 아니고 아닙니다. 연구 결과를 국가 연구개발 성과를 연결해서 사업화가 될 수 있게 하는 일을 있도록 합니다.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네.
중매 일을 하는 거다, 중개 일을. 그 단순히 이제 중개를 통한 기술 이전뿐만 아니라 실험실 창업 해가지고 창업 후속 지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기초과학연구원 내가 한번 가봤던 데 같네요. 어디 원장님 누구세요? 어디 계세요? 예, 기초과학연구원 네.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영덕. 직무대행이세요? 예. 이게 지금 어디 있죠? 대전 본원이 있고 캠퍼스 연구단은 여러 군데 산재해 있습니다. 대덕에 있다고요? 네, 네. 인원이 443명. 네. 저번에 첫 타운홀 미팅 같은데 여기 있던 분이 뭐라고 했던 거구나. 예. 예. 그 전에 좀 시끄럽던데 그건 잘 정리됐나요? 네? 그때 제가 타운홀 미팅 같은데 누가 뭐라고 막 하는 사람이 여기 소속이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AI 소속입니다. 실제로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요. 하나는 개인적인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시스템적인 문제는 잘 해결됐어요? 네, 그 부분도 별도로 논의해서. 쉽지 않은 얘기가 있긴 하던데. 네, 알겠습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네, 기획조정본부장 이성기입니다. 5개 광역에 위치한 연구개발 특구를 관리하는 곳이에요? 네, 맞습니다. 연구개발 특구. 인원은 177명이고. 예, 업무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어디 원장님 어디 계신 거예요? 예, 원장 박윤규입니다. 그냥 궁금해서 묻는 건데 이 앞줄하고 저 뒷줄은 어떤 기준에서 정한 거예요? 규모에 따라서? 기준이 없나 보군요. 아무도 모르는데?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500명이나 되는 꽤 큰 조직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지금 그 업무를 하고 있는가 보네요. 한국형 인공지능 시스템 선정 작업, 예, 그렇습니다. 사업자 선정 작업. 예, 평가 과정에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이건 하도 얘기가 많이 되는 거라서 제가 좀 들은 바가 있어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이것도 법에 의해 설립된 건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법에 의해서 1999년에 설립되었습니다. 300명이 있는 조직이고. 혹시 각 기관 제가 얘기하다 운영에 문제가 있거나 의견이 있으면 간단히 얘기하셔도 됩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 이거 언제 생겼어요? 네,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정우성입니다. 예, 저희 재단은 여기 있습니다. 예, 저희 재단은 현재 서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언제 생겼냐고? 1967년에 생겼습니다. 67년에 꽤 전통 있는 조직이네요. 여기가 정원이 178.8이 된 것도 어쨌든 법에 무슨 인원수가 정해진 게 아니고 어떤 근거에서 이래 해라 하는 걸 계산을 했더니 178.8이다 그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럴 경우에 최대로 쓸 수 있는 인력은 178명이에요? 179명이에요? 네? 저희가 몰라요? 예, 인건비 가지고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론적으로 치면 사람은 4,4,5입이 안 되기 때문에 178명까지가 한계군요. 네.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도 시작됐다. 5입이 안 되기 때문에 178명까지가 한계군요. 네. 한국과학창의재단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서 하는 게 과학 영재의 체계적 육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 이런 게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영재 학교를 만들려서 자식들을 영재 학교에 보내는 게 많은 부모님들의 꿈이죠. 영재 학교 전국에 몇 개 있어요? 영재학교는 과기부 1개 포함해서 총 7개가 있고요. 7개. 과고 20개까지 해서 그렇게 있습니다. 과고 20개, 영재학교 7개. 총 영재고는 8개입니다. 8개. 8개인데 그게 초중고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주로 중등 과정입니다. 중고. 중고. 근데 어떠세요? 평가로 보면 이 영재학교라는 특수한 학교를 만들어서 골라서 우리는 이거 안 하는 게 국민 정서인데 또 사실은 현실적으로 필요하잖아,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는 영재학교를 아예 의도적으로 키우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골라가지고. 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영재학교를 졸업하면은 그 사람들이 소위 영재로 분리해서 교육시킨 만큼 뭐 이렇게 활발한 사회활동 하나요? 저희들이 사실 그런 이제 통시 분석을 추진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완벽한 데이터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뭐 특정인을 거론할 수 없지만 영재고 나와서 과학원 졸업하시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일구거나 큰 기업을 경영하는 경우도 많이 뭐 있습니다. 성공적인 케이스가 많이 있겠죠. 왜냐하면 똑똑한 사람을 골랐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어떠냐 그 말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 이제 영재 교육에 관한 교육 과정이라든지 교원 확충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교육부와 좀 협의해서 좀 더 특색 있는 과정으로 좀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그냥 감각적으로는 영재학교 요즘 같은 이런 기술 경쟁 시대에 영재학교 뭐 굳이 안 할 이유가 있겠냐? 분야별로 좀 뽑아서 집중 교육해서 그 분야의 특수한 좀 전문가로 키우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대통령님 말씀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AI 분야에 관해서는 광주 영재 학교 좀 준비 중에 있고요. 광주 영재. 바이오 같은 경우는 오창에 충북 영재학교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대통령님, 저 세종 같은 경우는 영재학교가 어디 누구세요? 여기 창의재단 이사장입니다. 그 세종 같은 경우는 과학예술영재학교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와 융합도 하고 방금 차관님 말씀드린 것처럼 AI 바이오 특성화 영재학교도 있고 영재학교도 다양하게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근데 이게 또 한편으로는 국민 정서상으로는 야, 다 똑같이 교육시켜야지 뭘 또 뽑아가지고 특수교육을 따로 시키냐, 불평등하다, 불공정하다 이런 여론들도 있을 수 있는데 좀 어떠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영재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저희가 고를 때 사회의 좀 어떤 그 취약계층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 비율을 가지고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입학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학생들을 좀 특별 케어하고 있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참 어려운 거죠. 영재면 뭐 취약이든 안 취약이든 똑같은 거지 뭐 그것도 참 하여튼 필요하긴 한 거죠. 네, 너무 많이 하면 또 그럴 테고. 자, 166페이지에 여기 아주 특수한 조직을 발견했는데 과학기술연구인데. 그래서 내가 이게 야 이름을 잘못 쓴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다음 페이지도 넘겨봤어요. 이게 과학기술이 아니라 과학기술이 뭔 기술이 있지? 그래서 내가 읽어보니까 과였군요. 네. 네, 제가 안녕하세요. 네, 과학기술 육성재단은 누구세요? 저희가 이제 제출할 때 제대로 했는데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여성 과학기술인 육성재단입니다. 네. 과학기술인이 아니고요? 네, 과학기술인 육성재단입니다. 재밌자고 쓴 거겠죠, 뭐. 네. 네. 여성 과학인 양성해야죠. 우체국 시설관리단. 이것도
공공기관들을 이렇게 분야별로 많이 쪼갠 것 같아요. 철도도 그렇던데 보니까 우체국 시설관리단은 우체국사, 그러니까 우체국 건물을 얘기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우체국사란 말도 처음 들어봤는데 우체국 건물 토지 그거 말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우체국사의 관리와 개발을 담당한다. 워낙 많으니까 뭐 떼서 할 수도 있겠지. 자, 우편사업진흥원은 또 요건 우체국 쇼핑 운영을 하는 거다. 우체국 우편 온라인 우편 시스템 개발하는 데다. 500명 조직이고. 나름 이유가 있겠죠. 국립광주과학관. 보니까 이 뒷부분에 보니까 광주과학관, 부산과학관, 대구과학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죠? 그 말고도 막 과학관이 많이 있는. 대구. 예, 대통령 네. 국립중앙과학관 관장입니다. 네. 지금 그 전국의 큰 대형 거점 과학관에서 네. 지난번에 오셔서 이제 토론하신 대전에 있는 국립중앙과학관 있고 그 외에 이제 국립과천과학관, 국립광주과학관, 그다음에 대구과학관, 부산과학관에서 5개가 거점 과학관으로 해서 네. 이제 운영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관은 주로 이제 어린애들에게 과학에 대해서 많은 호기심과 또 재미, 또 이제 과학에 대한 또 이제 그런 진로 같은 거에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또 이제 일반 어른들에게도 이런 과학을 많이 즐길 수 있고 과학 리터시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전시나 행사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필요 없는 거라고 얘기할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를 근데 제가 왜 얘기하냐면 이게 조직이 145명, 147명 그런데 이거를 각 과학관별로 이렇게 따로따로 막 임원들 따로 두고 그런 게 비용 낭비가 아닐까 그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거예요. 저희들이 통합 관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예, 과학관별로 협의를 통해서 서로 이제 공통으로 이제 운영을 해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다 강구하는 그런 체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과학관의 관장이 이제 또 지역의 거점의 역할을 하면서 책임을 지고 이제 여러 가지 또 그 외에 다른 전문과학관이나 공사리 과학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데를 지원을 하면서 그런 대학교의 지역 거점 대학처럼 마찬가지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노 기술은 이 경기도에 있는 거죠, 이거? 예, 대통령 연구시장입니다. 경기도에 있습니다. 네, 내가 봤던 것 같아서. 근데 나노 기술원은 아까 과학관의 예산은 누가 부담해요? 각 지역에서 분담해요? 아니면 정부 예산이에요? 과학관에서 이제 정부가 지원을 하고 또 지방이 이제 매칭으로 같이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칭을 하니까 통합할 수는 없겠네. 몇 퍼센트 매칭이에요? 운영비는 공공법인과학관 같은 경우는 운영비는 50대 5대 5고 시설은 옛날에 만들 때 미래인재정책국장입니다. 건립비는 국가가 7, 지방이 3 정도 그렇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비는 5대 5로. 이 나노 기술원도 경기도가 일부 비용을 부담하고 그중 임원 일부를 또 경기도가 선정하고 그러던데.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데이터산업진흥원. 이거 언제 만든 거예요? 예, 인공지능 실장입니다. 93년도에 설립됐습니다. 93년도에 데이터 그럼 이게 김대중 대통령 때에게 예, 저 이름은 조금 변천이 됐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한국 데이터베이스 진흥원이라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 예, 인공지능이 조금씩 발전되기 때문에 그 발전 양태에 따라서 하는 일들이 조금씩 변화가 왔습니다. 이거
데이터처로 소속으로 옮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요게 기본적으로 민간들의 그 데이터 산업진흥과 이런 부분들 도와주고 있는 기능입니다. 산업진흥. 예, 그래서 요 법정 모습도 보면은 그냥 민법상 재단법인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원자력의학원은 원자력 병원 거기 관리하는 데인가요? 예, 대통령 그렇습니다. 어디 계세요? 예, 연구발 실장입니다. 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 저기 석계역에 있는 서울 북쪽에 있는 예, 그렇습니다. 원자력병원 그거 하나 있어요? 원자력병원도 하나 있고요. 지금 기장에 가속기 가지고 암 치료하는 거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중립자 가속기인가 뭐. 예, 그렇습니다. 시설은 두 군데 있군요. 원자력의학원, 원자력을 이용한 의학 연구를 하는 데인가 보군요. 자, 우주항공청. 여기 내용 중에 우주항공위원회로 통합을 하자 그 말인 것 같네요. 지금 따로따로 있나 보죠, 우주하고 항공. 네, 현재 우주위원회와 항공 정책심의위원회로 이제 분리되어 있는데 우주청이 생김으로써 이제 두 위원회를 통합하고자 합니다. 나로도의 발사대, 나로도 발사대. 그때 며칠 전에 들은 얘기인데 거기는 고체 연료 로켓은 발사가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던데 맞아요? 네. 현재 그 나로우주 현재는 센터는 액체 로켓 발사만 가능하다. 발사만 현재 가능합니다. 그 고체 연료 로켓을 발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던데 그 말도 맞아요? 네, 그 발사대를 하나 더 만들면 되지 않아요? 돈 들어요? 뭐 군용으로 쓸 수 있고 그리고 민간 기업에서도 고체 발사체를 지금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과 군용 목적으로 발사장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계획 중에 언제 완공해? 27년부터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2년 후면은 오래 안 걸리는 모양이네.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바지선에서 발사한다고? 네, 현재 발사장이 아직 여의치 않기 때문에 민간 기업에서는 그거 빨리 만드시고요. 그러면. 네. 근데 아까 보니까 지금 26년부터 30 몇 년까지인가는 발사 계획이 없어가지고 중간이 빈다. 그 사이에도 계속 발사를 해서 성공률을 높여놔야 상업화 가능하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발사 그러니까 계속 1년에 하나씩은 발사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 수요가 없을 거니까 민간에서 수요가 없어서 빈 비용은 국가가 재정에서 부담을 하자. 한 번 발사하는데 얼마 들어요? 한 1,200억 원 정도 듭니다. 그래요? 생각보다 많이 안 되네. 그럼 1,200억이 들면 민간에서 이제 수요가 조금이라도 있긴 있을 텐데 좀 싸게 해주든지. 거기에 싣는 위성들이 여러 개를 싣잖아요. 몇 개 실어요? 위성이 이제 주 탑재체가 어느 정도 그냥. 크기냐에 따라 이제 탑재체가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거기다가 5개 정도를 실었다 치고 그 5개의 평균 제작 가격이 얼마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 차세대 중형 위성 대충 하면 돼, 대충. 1,000억 이상이 되는 한 개당? 네, 고가입니다. 그리고 작은 초소형 위성은 발사하다가 떨어져 버렸다. 그럼 못 쓰잖아요. 그럼 물어줘야 되잖아요. 얼마 물어줘야 되나 내가 계산해 보려고 한 거예요.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이제 보험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보험은 얼마 정도예요? 보험은 수백억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위성의 제조 단가의 한 40%쯤은 보험료로 줘야 된다. 네, 상당히 비싼 보험료를 보험 들어주고 그러면 40% 책임지면 된다. 한 5천억 정도는 된다. 보통 싣는 게.
위성이 이제 아주 고가일 경우에는 한 2, 3천억짜리 위성도 있습니다. 이번에 그 쏘아올린 다목적 7호 위성 같은 경우는 그럼 지금은 어떻게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저기 성공 확률이 70%라고요? 75%입니다. 75%. 4번 쏴서 3번 성공했습니다. 네 번 쏴서 3번 성공했다. 그러면 5번 쏴서 4번 성공하면 80% 되고 앞으로 한 번 성공할 때마다 한 4, 5%씩 올라가네요. 네. 매년 한 번씩 하는 걸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그 1,000억이 없어가지고 맞습니다. 네. 저희 계획은 10번 이상 쏴가지고 성공률을 90% 이상 확보하는 게 그러면 이제 11번 쏴서 10번 성공하면 몇 퍼센트 되는 거예요? 90% 조금 넘습니다. 넘게 되고 이제 계속 해야 되겠네. 재정 당국하고 100%는 영원히 못 되겠네요. 한 번 실수한 게 있어가지고 아무리 해도 90% 정도만 넘으면 이제 수출이 가능합니다. 네. 100%는 영영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네, 100% 중요하네. 넘는 게 지금 목표입니다. 네, AI 수석입니다. 그 발사체 한번 올릴 때마다 거기의 어떤 소부장이 있습니다. 관련된 산업들도 되게 많이 있고요. 중소중견기업들도 많이 있는데 예측 가능하게 1년에 한 번씩 쏘면은 거기서도 투자를 하고 매출이 일어나고 하는 생태계, 산업 생태계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차세대 발사체 나오기 전까지 꾸준히 쏴주는 게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 기술 경쟁력 올리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내년 예산은 확보돼 있어요? 발사 예산이? 네. 내년은 있어요? 네. 5차, 6차 그리고 확보가 돼 있고 7차 예산이 내년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7차까지는 확보돼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측 가능하게 하려면 최대한 빨리 하는 걸로 확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29년부터 32년 그 사이가 비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지금 뭐 하는 걸로 확정을 할까? 그러셨을 때. 네. 그럽시다. 그러면 그냥 한다고 확신하고 투자 준비를 하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생각보다 많이 하는 게 내가 보기에는 아마 그때쯤 되면 훨씬 더 기술 발전이 돼가지고 수요도 훨씬 더 많이 늘어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네, 지금 이제 부담 최악의 경우를 우리가 정부가 책임져 준다. 네. 준비하고 가자. 네. 하고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그것도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추세를 보면. 네.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도 민간 기업들이 발사하는 경우들이 위성을 어디 맡겨가지고 발사하는 경우가 꽤 있죠. 네, 이제 다른 브라질에서 이노스페이스라는 기업이 12월 달에 우리나라 민간 기업으로 최초로 발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쏘는 건 아니고 브라질의 발사장을 이용을 합니다. 다른 데 가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나라에서. 국내 수요도 꽤 있는 거죠. 요즘 안전성 확보되면. 네, 이제 앞으로는 점점 많아지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약간 번외의 그냥 의문인데 그 하늘에다가 그렇게 인공위성 마구 쏴놓으면 나중에 그거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게 이제 우주 쓰레기라는 이제 큰 문제가 지금도 엄청나게 전 많긴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어서 이제 수명을 다한 위성을 이제 지구로 떨어뜨리던가 우주 쓰레기 처리하는 그런 방안들을 전 세계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주 쓰레기 처리 사업도 꽤 큰 사업 되겠어요? 앞으로는 큰 비즈니스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268페이지에 저궤도 위성통신을 한반도만 한정하면 전체 운용시간 중에서 3%만 활용한다. 그래서 이걸 국제협력을 통해서 공동구축해야 활용도가 올라간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네요. 네. 왜 3%만 활용되는 거예요? 네, 이 내용은 저희 그 위성 부문 고정이 아니어서 그렇습니까? 위성 부문의 부문장이 이 내용을 좀 설명해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하세요. 네, 우주항공청 인공위성 부문장입니다. 저희가 3%가 나오는데 어디 있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3% 나온 배경은
그 저궤도 위성은 계속 지구 주위를 돌기 때문에 한 100분 정도에 지금 한 바퀴를 돌게 됩니다. 아, 위치 고정된. 네, 그렇습니다. 한반도를 지날 때는 10분 정도 통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려하는 숫자입니다. 그럼 한반도 지날 때가 10분 정도밖에 하루에? 한 번 돌 때마다? 한 번 돌 때마다 10분 정도 지나게 되고, 근데 한 번 도는데 얼마 걸리는데? 궤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00분 정도가 걸리고, 저희가 그 한반도가 있는 거하고 통신을 하려고 그러면 그 고정 뭐 위치 고정 위성이라나? 위치 고정 위성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까? 위치 고정 정지 위성에. 네, 정지 궤도가 있으면 지구 자전 속도하고 공전 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항상 정지되어 있는 모습으로 있지만 그 위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통신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또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응답 속도라든가 이런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궤도 위성 통신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저궤도 위성은 위치 고정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네, 그 지구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빠른 속도로 돌아야 됩니다. 지구에 안 떨어지려면 돌아야 돼. 아니 근데 그 저기 저 위치가 뭐야 그 위치 고정된 뭐 정지 위성을 이렇게 잘 얘기해 뭘. 정지 위성은 고고 돌아야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네, 정지궤도 위성은 우리나라의 구만리 장천처럼 36,000km 위에 있어야만. 저궤도로는 정지를 할 수가 없다. 정지 위성으로서 기능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네, 빨리 돌아야 됩니다. 그건 돌아야 된다. 그러면 한반도 위를 지나가지 않을 때는 통신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네, 통신이 가능한 영역이 한 보통 4,000km 정도 되는. 그럼 여러 개를 해야 되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한 14궤도 정도의 200개 이상 위성이 필요한 걸로 판단합니다. 200개 이상이 돼야 24시간 커버가 가능하다. 그냥 혼자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국제 협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궤도 라인을 따라서 협력할 나라들이 대체적으로 지리적으로 정해지겠네요. 그 저궤도 위성의 특성상 전 세계를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어느 부분하고도 협력이 가능한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돌다 지그재그로 다닐 수는 없잖아요. 직선으로 돌 수밖에 없잖아요. 직선으로 도는데 지구와 자전을 하기 때문에 계속 모든 다음 바퀴는 다른 나라를 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커버할 수 있어요. 그래도 똑같은 데를 지나야 그 지역에 통신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네, 똑같은 데를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지 않냐 그 말이죠. 그 위성끼리 핸드오버라고 그래서 통신을 연결해 주거든요. 그런 기능을 통해서 같은 위성이 아니더라도 연결할 수 서로 협력을 한다고요? 네, 그런 부분입니다. 국제 협력을 지금부터 해놔야 이것도 가능하다 그 말이네요. 그것도 시작을 미리 해야 되겠네. 그 누가 담당하는 거예요? 우리 그 내용은 기조국 국장 준비하고 있어요? 저기 우주청의 기획조정관입니다. 네. 예. 여기 있습니다. 예. 예. 지금 그 해외 저궤도 위성통신망 서비스를 해외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해외 서비스를 도입하게 되면 통신 규격 단말이나 주파수 측면에서 또 종속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럼 이건 또 통신 주권과 또 관련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제 비서실장님께도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해외 서비스를 도입하게 된다면 아주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민관군 협의체를 통해서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협의를 통해서 진지하게 검토를 좀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부총리 지위를 잘 활용하도록 하세요. 네. 캐나다 방산 수출할 때 걔네들 요청해서 같이 하자. 캐나다도 같이 하자 그랬다고요? 자, 어째 적극적으로 국제협력은 준비하고 좀 조기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잘 준비하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에 공공위성, 그러니까 국가 공공 영역에서 위성 발사할 때는 국내 이거 로켓을 이용하게 해달라. 네. 그 제가 안 그래도 이걸 국방부에다 물어봤더니 그 얘기하더라고요. 뭐 고체 발사대가 없어가지고 안 된다고. 그거하고 관계는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국방에서도 발사체를 갖고 싶어 합니다. 근데 국방 쪽에서는 이제 고체 연료를 가지고 발사체를 구성해서 쏘고자 하고. 그건 뭐 나름의 이유가 있죠. 네. 그거 빨리 만드시면 거기서
고체 로켓으로 발사하면 되겠네요. 그렇지만 이제 우주청에서 발사할 수 있는 발사체는 다 액체 로켓입니다. 액체 로켓에만 그 위성 실을 수 있는 위성이 대형화 시킬 수 있는 액체 로켓 기술상의 한계예요, 아니면 제도상의 한계예요? 고체 연료는 대형 발사체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형 발사체는 다 액체 로켓입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 지금 누리호도 액체 로켓이고 앞으로 개발할 차세대 발사체는 대형 발사체인데. 네, 고역기 꼭까지 할게요. 네. 지금 약간 보안상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나중에 따로 국방부하고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그게 뭐 약간 군사적 이유가 있는 것 같아 보니까. 네, 협의하겠습니다. 그것도 필요할 것 같기도 했어요. (6G) 통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위성 통신을 말하는 거예요? 네, 군 과기부 과기정통부 네트워크 정책 실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5G에 이어서 6G라는 개념이고 6G 안에 보면 AI 기반의 저지연, 그 다음에 인공위성을 위해서 끊임없는 통신, 그래서 6G 안에 인공위성을 갖다 적극 활용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님, 저 과기정통부 이차관입니다. 네. 전 세계 이동통신 관장하는 국제기구가 국제전기통신연합인데요. 네. 그 국제전기통신연합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이제 통신 사업자들이 제조사하고 뭉쳐서 이제 10년 주기로 네. 통신 세대를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세대가 이제 5G가 2020년에 상용화해서 10년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네. 6G는 이제 2030년 상화를 목표로 전 세계가 같이 지금 표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핵심 중에 하나가 위성통신이다. 네. 아까 물어보신 저궤도 위성통신이 그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위성통신. AI와 위성을 기본으로 설계에 들어가는 그런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상 10km까지 확장되는 6G 통신을 선도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268페이지 하단에 지상 10km면 고고도예요, 저고도예요? 지상 10km는 뭐 항공기가 다닐 수 있는 그런 고도입니다. 근데 사실은 6G 그 저궤도 위성 통신을 확보하게 되면은 그보다 훨씬 높은 고도에서도 통신이 가능합니다. 고고도 위성도 쓸 수는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저궤도로 쓰는 이유는 뭐예요? 통신 시간도 지연 시간도 짧아지고 보통 한 400km 이상, 600km가 저궤도로 보시면 되는데 위성이 그 정도의 고도에 있어야 지구와 통신하는데 네, 시간이 짧아집니다. 시간 이격이 없다. 네, 신호 강도도 세지고. 신호 강도도 있고. 알겠습니다. 자,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얘기할까요? 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경입니다. 개인정보는 디지털사의 핵심 기반이자, 네, 지금 이제 PPT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개인정보는 디지털사의 핵심 기반이자 신뢰자산입니다. 하지만 유출 건수는 3년 만에 20배 증가했고 국민 체감 안전 지수는 매우 낮습니다. 기존 제도와 방식으로는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없습니다. 근본적 체질 개선과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한 때입니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양상은 이전과 확연히 다릅니다. 사고는 더 크고 더 빠르게 더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플랫폼 경제가 심화되면서 한 번 사고의 파급력은 막대하지만 그에 대한 맞는 책임과 제재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제 서면이 아닌 현장 중심으로 사후 제재가 아닌 사전 예방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때입니다. 사고 수습보다 제때 선제적 투자가 훨씬 큰 이익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도록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AI 학습 데이터의 핵심인 개인정보 활용 수요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집 위주의 엄격한 규제에서 벗어나 리스크 기반의 유연한 활용을 지원하겠습니다. IP 카메라, 로봇 청소기 등 일상 속 데이터 수집이 늘면서 프라이버시 사각지대도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보호 체계도 정비하겠습니다. 끝으로 늘어나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대응해 국민은 안심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적 이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패러다임 시프트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 신뢰를 확립하고 AI 융합 사회를 촉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5대 핵심 과제입니다. 첫째, 실효성 있게 제재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촉진하겠습니다. 중대, 반복 사고에 대해서는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단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기업들은 보호에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도록 명확한 기준과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시하겠습니다. 아울러 CEO가 최종 보호 책임을 지도록 명시하여 내부 관리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둘째, 사전 예방 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 과기정통부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 인증인 ISMS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